지난 시간에는 손익 계산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집니다. 재무 회계실,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냥 전체 현황을 보고 작성하는 건 힘들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전년도에 작성된 자료를 보면서 그다음에 지금은 MIS나 ERP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금 흐름표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출이 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현금은 보유현금이죠. 자,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전년도의 현금 흐름표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이 계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산 항목에 현금 부분이 있겠죠. 현금 및 유가증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금, 보유 현금은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예금이 되겠죠. 또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투자 목적을 갖고 했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등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 자, 현금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입과 유출 규모를 산정하는데 이 부분 유입은 뭐죠? 매출액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출은 영업활동, 그 다음에 원자재를 구매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금액, 운영 결과에 따른 수입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는 투자 활동까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현금을 갖고 지배 회사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어디에 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돈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도 쓰이고 그 다음에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도 쓰이고 투자를 할 때도 쓰입니다. 이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넓게 해석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으로 인한 유입 규모, 매출이 되죠. 그 다음에 조달활동, 제가 조달활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자원에 소요되는 유출액, 이 부분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영업활동 역시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활동, 기업활동은 생산 유지 등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즉 자산의 취득을 투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지분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자산 항목도 투자 활동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투자 활동의 결과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활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 역시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 유치를 받았다든가 은행에서 차입을 했다든가 현금이 들어오겠죠. 예금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생깁니까? 차입금. 반대 계정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어떤 구성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단계별로 투자가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땅, 건물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공장을 만약에 신축한다. 토지 원가를 산정해야 될 거고 건물을 신축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건물이 있다면 그 비용까지 별도로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이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취득세, 등록세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지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 한 채를 이렇게 분양을 받아도 5, 600만 원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엄청난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원가와 건물 원가를 구분해서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뭐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도 우리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원가, 회계상의 원가죠. 발생되는 원가, 이자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 금액을 우리가 예금에 넣었을 때 얼마만큼의 수입이자가 발생되는지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직접 계산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다른 사업에 투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벌 수 있는데 의사결정자들은 이 부분을 알고 싶어 하죠. 산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생산시설,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생산 설비가 들어가겠죠. 뭐 우리가 기계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기계장치의 투자비를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공장에서 갖고 올 것인지 이전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때로는 이전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설비를 이전해서 설치한다고 해보십시오. 분해 조립 과정에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생산 관련 시설 투자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이게 다 끝났나요? 기타 시설, 집기비품, 사무용 가구, 컴퓨터,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우리 차량 운반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차량이에요. 임원용 차량이 될 수도 있고 물품을 옮기는 화물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회계상의 용어로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회사가 차량 운반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차량은 몇 대 구입해야 되는지, 또 통신설비, 요새 또 인터넷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인터넷을 설치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NCS 학습 모듈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기숙사를 운영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기숙사를 임차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보증금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기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 금액을 아주 세분화시켜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예측의 규모, 산정된 규모와 투입되는 비용이 거의 일치가 될 겁니다. 물론 그 투자를 하기까지의 경기의 변동, 시장 물가의 차이로 인해서 증감이 발생될 수 있겠죠. 특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나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액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신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원 부재료의 수입 단가에 의해서 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변 요소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한다면 이 투자 규모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정확도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겠죠. 자, 작성 사례 제가 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전 표에서 봤던 것처럼 토지 및 건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집기비품, 기숙사 임차 등 해서 소개를 하나 만들어서 설비 투자 금액을 1차년도에 얼마가 들어갈지, 2차년도에 얼마가 들어갈지, 3차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배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제조 비용은 얼마인지, 판매비와 일반 갈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영업의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될지 이렇게 해서 소개를 집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총 계류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즉 지금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뭐 그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 경영 목표 수립에 이 부분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운전 자금을 계산할 때 어떤 장기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금 집행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독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팀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팀 단위로 추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단어적인 측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돼요. 이익 잉여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익 준비금,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차기 2월 이익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조달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적립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이렇게 예금으로 빼놓는 회사도 있고 회계상으로만 갖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정 적립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외부 통장에 관리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까지 제가 세밀하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실천했습니다. 법정 적립금 얼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예금 통장에 딱 집어넣어 놨어요. 못 쓰게 했습니다. 이사의 승인 없이는 절대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익잉여금, 준비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차기 2월 이익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는 뭐가 있죠? 직접 금융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주식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공모 및 유상 증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증자를 해주는 겁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이 방법 많이 쓰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다 알아요. 지금 저 회사가 지금 어렵대. 근데 아이템이 좋아. 인지도가 좋아. 그럼 주식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직접 금융이라고 하고 있고 이 방법과 더불어서 회사채 지분을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규모의 이자를 지급하는 거. 이거는 회사 의사결정자들 정말 최고도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간접금융은 은행 차입을 의미합니다. 일반은행, 특수은행, 뭐 정부의 어떤 특수은행이 될 수 있겠죠. 개발기관, 그 다음에 비은행, 금융기관 차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 해외금융은 상업차관, 외국인 투자, 무역신용, 현지금융, 수출 선수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수출 선수금이 왜 해외 금융에 해당되느냐 저도 의문을 좀 가졌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해외 거래소과의 계약에 의해서 신규 공장을 신축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산해서 달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수입사에서는 먼저 금액을 선납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아마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분일 겁니다. 리스크도 상쇄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이 직접금융, 간접금융, 해외금융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달해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투자 리스크 대응 방안 수립으로 넘어가죠. 투자 리스크의 종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현직자들이 쓰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스 있는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배웠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무 리스크가 무엇인지, 시장 리스크가 무엇인지, 경영 환경 리스크가 무엇인지, 전략 리스크가 무엇인지, 재해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NCS 학습 모듈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재무 리스크는 큰 폭의 이익 감소나 유동성 저하. 큰 폭의 이익 감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겠죠. 시장의 외면. 이것 때문에 큰 폭의 이익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죠?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 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겠죠.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죠.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까 어떻게 했죠? 직접 금융에서 주식을 발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안타깝게도 직원들이 가장 하기 싫은 원가 절감. 원재료에서 절약이 안 돼요. 쪼는 거죠.
복사지 사지 마. 볼펜 사지 마. 여비교통비 출장 없어. 이런 것들이 탁탁 내려옵니다. 점심시간에 불 꺼. 힘들죠. 여름에 에어컨 키지 마. 고정비 절약 가장 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여러분, 인건비가 고정비입니까? 변동비입니까? 생산 현장에 들어가는 노무비는 고정비, 일반 관리비에서 지급되는 것은 급여, 이거는 변동비. 이렇게 구분하십니까?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인건비는 저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물론 어떤 리스크는 결국 재무 리스크로 연결이 됩니다. 회사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인력 감축이죠. 가장 가슴이 아픈 현실이죠. 시장 리스크, 시장 외면, 고객의 외면이죠.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주 우여곡절, 많은 예측을 통해서 시장에 딱 출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황당하죠. 할인 들어가죠. 또 뭐 합니까? 여러분 신문 안 보잖아요. 밀어내게 하잖아요. 대리점한테 막 밀어내게 합니다. 대리점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요새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제 주변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역시 유동성 확보가 최선입니다. 아이템의 변화를 주든지, 그 다음에 좀 더 광고를 촉진하든지,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경영 환경 리스크, 외부 환경 변화와 경쟁자로부터 오는 위협. 결국 버틸 수 있는 건 뭐예요? 현금 보유액이 많아야 됩니다. 유동성 확보죠. 투자를 하고도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언젠가 올라가겠지. 광고 때리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전략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전략 리스크, 전략의 결합. 역시 유동성 확보와 전략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품에 추가적인 기능을 준다든가, 접는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최악의 경우 매각을 해버린다든가. 제 리스크.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체감하실 것 같아요. 자연재해, 불강력으로 인한 위험.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 많이 고생하시죠? 옛날에는 바글바글 했었는데 지금 아주 장사가 잘 됐던 상점에 가더라도 띄엄띄엄 앉아있는 그런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따뜻한 말로 그분들과 대화를 해주세요. 신규 사업 성과평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 평가 기준은 정량적 부분과 정성적 부분. 우리가 사업 환경 분석에서 스타기법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리절트를 기대 효과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고, 기대 효과는 손익계산서는 정량적 부분, 우리가 어떤 고객과의 접점의 확대, 뭐 이런 측면은 성적 기대 효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임의로 좀 정리를 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매출 및 영업이익, 앞부분에 있어서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면서 손익계산 작성하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연,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속 순환이 돼요. 다음 달 예상 금액, 예상 매출액, 다음 분기 총 예상 매출액,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실적 평가를 계속 비교하면서 하는 거죠. 상품별, 사업부별로 구분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사업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월을 평가를 하면 12월과 비교가 되는 거고, 분기로 하면은 1분기와 2분기가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부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업부와 비교를 하고, 다른 사업부는 100% 달성했대. 우린 80%네. 가혹하죠. 힘들죠. 경쟁사하고도 비교. 자,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이 다 진행이 될 겁니다. 매출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기획실 부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량적인 부분은 보통 손익계산서와 관리회계 측면에서 내부의 분석 보고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현장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도 한번 공통적인 부분과 세분화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반응, 협력회사의 반응, 의견, 그 다음에 영업사원, 그 다음에 판매사원들의 반응, 고객들과의 접점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설문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전문가들, 이 바닥, 이 업종의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객 반응, 협력회사, 이 부분은 설문하는 방법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층 면접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 반응, 협력회사의 반응을 볼 때는 설문과 FGI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설문을 하지 않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만 딱 듣거나 고객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설문과 일부 매니아 계층이나 접점에 있는 고객들과의 FGI를 통해서 정성적 성과를 평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평가, 기간별하는 방법, 제가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월별로 계속 집계를 하고 누계치를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월 대비 어떻게 되는지, 계절적 수요도 있겠지만 계속 상승 추이를 가길 원하겠죠. 근데 업종에 따라서 계절별로 상당히 많이 기복이 심한 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이게 비고의 예시를 했는데, 항상 보면은 이 중요한 부분은 이 숫자 속에 감춰진 의미를 찾는 거예요. 왜? 왜 증가됐어? 신규 수출이 증가됐구나. 왜 감소했어? 반품이 많았대. 이런 식으로 사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같이 보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해야 돼요, 정말. 첫 번째 회사에서 제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회장님 보고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 형식에 항상 옆에다가 단체 관광객 증가, 큰 행사 진행,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액의 증감에 대한 사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서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실적평가, 이거는 경쟁사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매출원가에서부터 시장 점유율까지 쭉 나왔는데, 앞쪽에 있는 부분도 월별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길게 하면 가능하겠죠. 1, 2, 3, 4, 5, 6 하고 밑에다가 매출, 매출원가, 매출이익,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시를 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와 A사, 그 다음에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표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리가 1학기의 마지막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계획의 핵심은 유동성 확보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과 평가의 핵심은 영업이익률이다. 시험에도 나오겠죠. 기간별, 경쟁사별, 기타 평가는 목표 대비 실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기간별, 경쟁사별 기타 평가는 비교 시점이나 항상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대비 실적, 경쟁사 대비 실적, 전월 대비 실적,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계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